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정민입니다. 모두들 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함께 다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연사님들 소개하기에 앞서 모티베이션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디지털 전환과 가속화 그리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인공지능 이 많은 것들은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자동화 설계,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의적 프로세스가 결합되면서 건축 설계와 시공 사이의 경계도 새롭게 정의되고 있죠.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와 빔이 융합된 설계 혁신의 실제 사례와 연구 성과를 조명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한국 비마케 2025년 KIBIM 이벤트 인터내셔널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빔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실무 협업 동향과 설계 혁신 연구를 심도 있게 두 팀의 건축가님들과 사무실의 작업을 통해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자 양수인 건축가님 그리고 내러티브 아키텍트 황남인 김시훈 건축가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양수인 건축가님께부터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다 죽다 할 때 삶, 이것저것 할 때 것, 삼것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리허설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패드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으로 자동으로 화면이 바뀌는 기능이 제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양 교수님 얼굴을 보시면서 제 인사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재밌는 도움되고 재밌는 그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내러티브 아키텍트 황남인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러티브 아키텍트 황남인 수장입니다. 저희는 그 김시용 소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설계 사무소고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인지적인 재구성 과정에서 AI가 건축적 프로세스에 어떻게 개입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내러티브 아키텍처의 김시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오늘 1시간에 두 팀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당 한 20분, 25분씩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소장님들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신 황남인 김시호 내러티브 아키텍트 건축가님 먼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음, 음, 저희는 오늘 노이즈, 디노이즈라는 제목으로 디퓨전 모델의 작동 방식과 인간의 건축적 사고가 공명하는 지점에서 AI가 건축가의 역할과 건축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건축을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세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면이 등장하면서 양식을 기록하고 재현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캐드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어떤 기존에 있던 건축의 유형을 해체하고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차원이 진화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AI가 등장하면서 어떤 설계자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이 건축의 주가 되었다면, 이제는 언어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경계 없는 데이터 기반으로 건축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역할이 하나의 어떤 건물의 형태를 만드는 것에서 어떤 그 개념의 분기 구조를 설정하는 것으로 진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인공지능이 건축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어떤 기술적인 변화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말하는 방식, 그래서 건축적 사고를 갱신한, 어, 어, 갱- 그래서 건축적 사고를 갱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가의 역할이 AI가 제시하는 어떤 수많은 이미지 사이를 오가면서 판단하고 어떤 그 흐름을 조율하고 프로젝트의 조건을 설계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저희가 2023년에 진행했던 어떤 그 정부 발주 설계 공모에서 챗 GPT와 다른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해서 전체의 과정의 어떤 주도권을 AI에게 맡겨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챗 GPT의 설계 공모의 지침을 입력하고 그에 따라서 컨셉을 도출하고 어, 그것에서 기반한 어떤 설계의 어떤 그 계획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런 평면을 작성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설계 자동화를 이용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모든 프로덕션 과정, 뭐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모두 AI를 사용해서 전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 이후에 어떤 AI가 그 정규 분포의 어떤 평균에 가까운 수많은 답 중에 하나를 도출하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유동성과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어떤 건축가가 설정한 어떤 능동적인 조건으로서의 사고의 프레임을 정립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정의할 수 있는 텍스트, 여기서는 이제 프롬프트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통한 개념, 묘사, 구조의 단계로 이어지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위에 보시는 그 단어들의 그 문집은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개념어들이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건축의 구조적인 요소들, 어떤 건축의 형태를 묘사하는 단어들, 뭐 라이노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형태를 생성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서로 무작위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 무작위로 연결된 어떤 개념어와 형태어를 서로 조합해서 그 디스크립션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개념어를 이미지로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 형상화할 수 있도록 그 매개체로서 그 건축에 그 묘사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굉장히 컨셉추얼한 어떤 건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건축 이전의 단계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 프롬프트로서 어떤 특정한 제한 조건으로서 그 프롬프트를 더 추가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어떤 하나의 형태로의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방식들은 그 건축가 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은 이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어떤 저희가 개념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뭐 관대함라든가 포용적이다, 공공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리 외피, 커튼월, 그리고 색상도 연회색, 백색 이런 식으로 뭐 멀리언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축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좌측 상단에 보시듯이 저희가 이미지 프롬프트로서 형태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어떤 경향성을 가진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형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AI를 활용을 하는 것을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은 이 AI가 어떤 그
하나의 결과물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아무리 디스크립션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도 그 디스크립션을 해석한 어느 정도 그 범주 안에 있는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다른 이제 이미지들로 생성을 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거 자체가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이 설계 프로세스에 같이 접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선형적인 어떤 단일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어떤 그 면적이고 장적인 어떤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동시에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계 프로세스로 조금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AI를 활용을 해서 실제 설계 프로세스에 접목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그 캘거리에서 AI를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이진모 교수님이랑 이제 저희 내러티브랑 같이 설계 공모를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그러니까 도시 설계는 아니지만 도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제 어떤 특정 블럭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설계 프로세스는 그 익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사이트였는데요. 익산 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필지와 건물들, 그러니까 파셀과 풋프린트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VGG19라는 이미지를 해석하는 그런 AI 모델에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축 개념을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건축 개념에 해당이 되는 어떤 데이터들을 실제 학습한 그런 그 어떤 도시의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건축 개념에 가까운 사이트와 건축물의 컨디션들을 다시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0% 정도의 어떤 그 유사성을 가진 어떤 그 파셀과 풋프린트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찾았었고요. 그 데이터들과 그 저희가 작성한 그 개념 프롬프트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이미지와 개념 사이를 딥러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프롬프트에 가까운 어떤 그 결과물인 푸프린트를 얻었었고요. 이 푸프린트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또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기술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프롬프트만으로도 그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이제 그런 그 이미지 생성형 AI에 넣어서 그 형태를 가, 학, 그 형태에 가까운 평면이나 어떤 도면들을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비디오나 이미지를 가지고 메쉬나 3D 모델링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의 기술들로 확인을 했었고요. 음,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넣었던 프롬프트인데 어떤 그 특정 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그 블럭을 설계 제안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이 5년, 10년, 15년 단위로 주변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그 영향을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도시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축적된 데이터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했던 그 익산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실제 컨텍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어, 이제 개념으로 이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이 됐던 그런 풋프린트를 가지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떤 이미지까지 뭐 어떻게까지 만들 수 있을지를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좀 간단히 해봤던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건물의 그 모습은 아닌데 이제 뭐 어떤 그 풋프린트를 가지고 다시 또 디자인 디스크립션으로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건물 이미지를 만들고 난 후에 어떤 그 이제 그 풋프린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또 한번 좀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게 특정 각도에서 보이는 뷰밖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이제 그 외에 다른 그 뷰들을 생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3차원 모델링으로 전환시킬 때 좀 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VO로 이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또 비디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면들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생성된 다양한 면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음, 요즘 이제 이미지를 메쉬로 만드는 그런 AI가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파크 3D라는 툴로 이 이미지를 3차원 모델링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이 이제 3차원 모델링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그 뭐 그냥 2D인 상태의 이미지에서 3차원 3D의 모델링 데이터를 얻는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거를 이제 이게 실제로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담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3D 프린팅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뭐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 프롬프트라는 이제 언어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스케치나 이미지를 실제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음, 또 다시 이제 다양한 AI를 활용을 해서 풋프린트를 생성을 하고 또 풋프린트를 가지고 또 디자인 디스크립션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면들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3D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건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프린팅을 해서 테스트를 했다. 결국은 이제 실체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음, 그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데 좀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보시는 이미지가 실제 익산 그 지식산업센터의 컴피티션을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디자인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풋프린트를 생성을 하고 그 풋프린트가 생성이 된 다음에 주변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5년, 15년, 20년 단위로 계속해서 그 도시 시나리오를 그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학습했던 그 데이터는 건축물과 필지를 합쳐서 59만 개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이미지였고요. 음, 그래서 그 생성된 풋프린트는 사실은 높이값도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었고, 저희가 어, 그런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높이를 반영을 해서 그 풋프린트를 지금 3차원으로 다시 이제 볼륨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재해석을 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부에 이제 포디움이 있고 뭐 중부, 중층부, 상부는 어떻게 되고 앞쪽에 광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주변의 건물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3차원 모델링으로 변환을 시켰었고요. 그 다음 진행을 했던 게 앞선 그 파이프라인에서 보셨듯이 3차원 모델링을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디자인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이 그 풋프린트와 이미지
이미지들로 렌더링 이미지를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캡처를 해서 그 캡처한 장면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분위기나 느낌 그리고 형태를 디스크립션으로 작성을 했었고요. 그것들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면서 디자인을 해보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실제로는 제미나이나 어떤 뭐 그런 그 챗GPT의 어떤 이미지 생성 그런 AI들을 뭐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그런 유사한 볼륨인데 다양한 어떤 디자인 그 옵션들을 검토를 쉽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음, 여러 옵션들을 검토를 한 후에 최종으로 선택이 됐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VO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면들을 지금 이제 생성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비디오의 생성, 그러니까 비디오를 생성하는 그런 AI 같은 경우에 실은 저희가 그냥 움직이는 영상 이상으로 그 어떤 특정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에서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다 보니까 어,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볼륨이나 형태를 거의 잘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생성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생성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뭐 실제 모델 모형을 만든 것처럼도 연출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출을 했던 패널에서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뭐 모델링을 하거나 뭐 이미지 렌더링을 만들거나 했다기보다는 뭐 말로써 사실 그 프롬프트로 이런 이미지들을 다 생성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 도시의 데이터들과 도시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추출을 할지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도시 이제 변화의 시나리오들을 작성을 했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55년 후에 이제 변화의 모습을 예측한 그런 푸프린트를 가지고 결과물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뭐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작을 했었고 뭐 조경 계획도나 뭐 저희가 뭐 설계를 이렇게 제출을 하다 보면 필요한 뭐 지속 가능, 서스테이너블 뭐 이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도 다 생성형 AI로 작업을 했었고요. 음, 이런 도면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도는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정밀도는 나오지는 않았어서 만들어진 그 볼륨을 가지고 평면 구성은 저희가 이렇게 도면 작업을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음, 어떤 이런 파이프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저희가 초기에 한번 그 AI만을 활용을 해서 그 설계 공모를 제출을 했던 작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올해에 다시 한번 그 작업을 비슷하게 해봤던 건데요. 이게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생성형 그 이미지 생성형 AI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어떤 비디오로 만들어지거나 어떤 메시로 그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는 그런 것들은 잘 활용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 건축이라는 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잘 다루지 않아도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설계 패널 정도의 작업을 음, 충분히 몇 번 좀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제 그 정확하게 다루지 않아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이제 변화가 결국은 어떤 건축을 조금 더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로 작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어렴풋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이미지를 만들고 근사한 이미지를 빠르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간단한 그런 프로세스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훨씬 더 있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써서 했던 작업인데 그 작업이 AI로 옮겨가면서 그 노동의 어떤 의미가 지금과는 빠르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는 이게 또 기술이 또 지금 그걸 만들었던 때에서 몇 개월 지났는데 또 버전들이 여러 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이제 건축이 전문적인 어떤 영역으로서 저희가 또 뭔가를 만들고 작업하고 이런 손으로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성하는 그 노동이 AI로 어느 정도 대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고, 무슨 의도로 무엇을 왜 만들 것이냐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AI를 활용을 한다는 그 활용을 하면서 그 AI가 어떤 특정 결과를 아주 좋은 어떤 도덕적인 지향점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도시를 계획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책임 또한 또 말을 계속해서 하고 그거를 건축으로 같이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양한 이런 이미지 생성형 AI나 다른 AI들도 그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텍스트 자체가 훨씬 지금보다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 텍스트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특정 건축가의 뭐 언어이기도 하고 그 도시나 사회가 갖고 있는 담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언어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은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 저희 그러면은, 삼것 건축사 사무소 양수인 소장님 발표 들으신 후에 같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화면이, 다시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은 들리시죠?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화면도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양수인이고요. 살다 죽다 할 때 삼, 이것저것 할 때 것, 삼것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월부터 7월 중순 8월 정도까지 작업했던 그 작업이고요. 저희 약간 그냥 재미있게 제목은 말로 하는 건축가라고 지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이강 교수님 연구실이랑 같이 진행을 한 작업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말인데, 니체가 글을 쓰던 시기에 처음에 이제 막 타이프라이터가 발명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글을 쓰는 그 도구가 우리 그 사고 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뭐 예전에서부터도 기본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꽤 믿고 있는 편이고요. 당연히, 그러면 AI가 이제 많이 나오고, 나만 해도 많이 사용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그 AI를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은, 어떻게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슬슬 해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 올해 초부터, 언젠가 분명히 조만간 막 캐드로 뭐 그림 그리고 뭐 라이너로 모델링하고 그러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난 한 4월 정도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MCP를 사용해가지고 레빗을 바로 이렇게 그냥 타이프를 쳐서 그 컨트롤하는 거를 보고, 이제 이런 작업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평소에 제가 잘하는 그 PT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테크니컬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불과 몇 달 전에 그랬듯이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했던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논의해 본 그런 방식으로 그 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마치 90년대 말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페이퍼레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당시엔 디지털 건축이고 이제는 뭐 저희가 파라메트릭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 전반적인 뭐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빔도 포함되겠죠. 그런 설계 방법론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좀 넘어서 마우스레스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고요. 이런 생각을 이제 주절주절 써서 챗 GPT에 넣어봤더니 제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는 그런 딱 어떤 말을 얘가 한마디를 했는데, 어, 지금 너가 하는 그런 거는 그 디자인이라는 그 행위를 마우스 클릭, 정밀한 마우스 클릭에서 아주 정확한 사고, 언어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런 컴퓨테이션을 좋아하고 그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2009년에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그 멀티 objective optimization을 했던 작업이고, 오른쪽은 불과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다목적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왼쪽은 두 가지 지표 하중하고 처짐, 오른쪽은 세 가지 지표 하중, 처짐, 그리고 최외곽선의 길이 최대화, 이렇게 세 가지를 다목적 최적화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제가 당시에 그 미국에서 티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게 해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무료로 썼지만, 비용을 총 따져보자면 15만 불어치, 그 15만 달러어치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 두 가지 지표에 대한 다목적 최적화를 했었고요. 불과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작업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세 가지 지표의 다목적 최적화인데, 다른 거 다 오픈소스고 450유로짜리 소프트웨어 하나만 딱 써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이거는 뭐 이런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그 AI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원하거나 관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몇 년 있으면 초등학생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이세돌 씨가 알파고랑 대국을 한 다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창의력이라는 게 연산력인 것 같다. 빨리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더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연구 작업에 어떤 그 원칙이랄까요? 그런 걸 정했는데, 뭐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번에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럼 뭐 다른 작업에서 하면 되고, 이번에는 그냥 디자인 과정을 혁신하는 그런 실험을 한다,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AI 자체 혹은 컴퓨테이션 자체를 갖고 실험을 하지 않는다. 뭐 컴퓨테이션 같은 건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그냥 이번에는 상용 AI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건축 디자인 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만 실험을 한다라고 목표를 아주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게 곧 마우스레스 디자인인 거죠. 그 정밀한 마우스 클릭으로 모델링이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어로 묘사를 해서
어떤 건축적인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건축적인 생성물이라 함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런 거 이상의 무언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건축에서는 11m는 11m고 11.001m는 11.001m이지 적당한 어떤 그 수치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measurable한 어떤 그 결과물을 마우스를 쓰지 않고 만들어낸다가 하나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예전부터 컴퓨테이션 같은 걸 해도 결국 어차피 그 디시전은 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바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건축 설계 과정을 효율화하는 그 방식만 실험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뭐 진짜 어떤 작업을 해야지 간절하게 이제 정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공모전에 응모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영월 동강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체육관이랑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그런 공모전에 실제로 출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일단 그 공모 요강을 몽땅 올리고, 자, 이걸 한번 너가 보고 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일단 저희는 챗GPT랑 클로드라는 두 가지 AI 엔진이 썼는데요. 두 개 다 한 달에 200불짜리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이걸 너가 읽어봐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너가 한번 어떤 부분에 평면을 그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갈래길에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의 하나의 생각은 어차피 건축 도면이란 게 결국 옛날에는 손으로 그리던 그림이었으니 계속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 저 부분 저렇게 그려, 여긴 내가 이걸 원해 이렇게 말하면 결국 평면이나 단면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 당시라면 한 4달 전에는 꽤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른 컨텍스트를 인지하고 부분만 바꾸는 거를 굉장히 못했고, 제가 마음에 드는 도면이나 좋은 수영장 도면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거를 그 도면 안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미지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거는 최근에 이제 나노바나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원하면 이런 방식도 괜찮고 할 수 있겠다 싶게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정한 어떤 부분만 조금씩 인크리멘탈하게 계속 그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과 몇 달 사이에 좀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건 이 당시에 이제 이걸 해보고 이건 좀 안 될 일이다 해서 빨리 다른 방식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너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어떤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말한 그 실들 간의 관계, 그 실을 사용한 사람들의 시나리오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실과 어떤 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좀 수치로 표현해 줬습니다. 이를테면 0은 서로 관계가 없다. 1은 뭐 어떤 시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뭐 몇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떤 거는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브리프에 나와 있는 그 각 실들 간의 관계를 수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그 관계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랬더니 약간 이런 어설픈 그런 버블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이제 그려줬고요. 그냥 저것만 갖고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버블 다이어그램을 움직이면 숫자가 바뀌고 숫자를 바꾸면 버블 다이어그램도 바뀌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니? 또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대전제는 챗GPT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그 아티팩트를 만드는 기획서를 만들어줘 한 다음에 그 기획서를 클로드라는 곳에 넣으면 클로드는 코딩을 특히 잘하는 그 AI이기 때문에 클로드가 제가 넣은 그 기획서를 실행해 줄 수 있는 어떤 커스텀 소프트웨어나 그 앱 같은 걸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클로드가 만들어준 그 제 기획서에 의해서 만들어준 그 앱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실들 간의 관계로만은 뭐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어떤 그 실들에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각 실에 그 어떤 면적이 있을 때 그냥 그 실에 적합한 가로 세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지금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괄호 세로를 잡아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 디자인의 한 사이클을
그 마우스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나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부터도 그냥 모든 실은 네모난 방이어도 괜찮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여기 제일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스위밍풀 같은 경우에는 자, 스위밍풀이 570제곱미터여야 되는데 너가 적절한 그 크기로 그거의 가로 세로를 정해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스위밍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생기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를 자기가 알고 저런 이제 그 어떤 가로 세로 그 실의 가로 세로를 제한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저 면적을 가지는 실들을 한번 이렇게 그 전체 대지에 나눠서 배치를 해볼까 이런 시도를 처음에 좀 해보고 여기 보신 것처럼 빨간색은 그 실 간의 관계를 충족할 때 녹색은 충족할 때 빨간색은 충족하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 실험을 좀 처음에 약간 해봤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좋은 그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지 말고 아까 그 몇 바이 몇이라고 나왔던 그 모든 실들을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버블 다이어그램에 의거해서 그 대지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해보자. 서로의 관계를 그 만족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코드를 좀 짜달라. 클로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이런 코드를 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들이 서로 이렇게 약간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끌어당기는데 이렇게 슬슬슬슬 흔들고 움직이면서 그 다 녹색이 될 수 있게끔 서로 간의 관계가 그 만족될 수 있게끔 계속 코드를 짜는 와중에 클로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짜주고 있는 코드가 2000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몇 개의 모듈로 나눠서 다시 작성하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전 사실 코딩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일을 얘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고 제안을 하고 그럼 제가 거기서 하라 마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했을 때 각 모듈로 잘라서 이 친구가 실제로 그 코드를 더 효율화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나는 코딩 지식이 없으니 네가 그럼 알아서 해줘라 그랬더니 자 그러면 너의 코드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 이렇게 나눠서 효율화해서 다시 짜겠다. 해서 이렇게 그 다시 짜주면서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클로드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너가 하려는 일은 꽤 복잡한 것 같으니 내가 소프트웨어를 짜서 바닥에 그 아이콘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 그걸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는지 그 엑셀 파일, 그 다음에 실들 간의 관계 항렬 엑셀 파일, 그거를 네가 여기에 넣으면 아까 너가 하던 게 다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서 지금 보시는 건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쟤네가 자꾸 붙으려고 그래서 잘 그 실들 간의 관계가 완벽히 충족되게 만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코어라든가 어떤 몇 개의 실은 제가 빨간색으로 자, 이 실은 이 정도 위치에 고정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벌어진 다음에 슬슬슬슬 모이면서 모든 실들 간의 관계가 충족되게 모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충족하는 이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실들은 꼭 같이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룹핑하는 방식도 이제 만들어줘라 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본 느낌은 이 AI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게 마치 그러니까 기획서를 만들고 그걸 얘가 코딩을 해주면 처음에 굉장히 불완전한데 그걸 갖고 계속 제가 사용을 하면서 야, 이 기능은 추가해줘, 저 기능은 빼줘,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의 실 배치를 할 수 있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럼 이거를 언젠가는 라이노나 레빗으로 보내서 3D 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레빗으로 보내야지 이제 단면이나 이런 걸 많이 끊어서 그 공모전 패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이슨이라는 포맷으로 그 엑스포트를 해봐라. 그 이제 AI가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포맷인데 그래서 그것을 잘 함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을 내거나 창을 내거나 어떤 뭐 그런 행위들을 해야 할 테니 저 실의 각 변을 그 아이디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 뭐 W20이라는 창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라 했을 때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정도 됐을 때 일단 많은 실들이 이렇게 좀 독립적인 실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형성하는 어떤 건물일 것이라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주고 야 그럼 너가 그 컨셉도 한번 제안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이 동강이란 곳에 원래 그 뗏목으로 이렇게 그 물자를 운송하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동강 뗏목 플랫폼이라는 컨셉이 어떠냐. 그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컨셉도 약간 정했고요. 근데 일단 컨셉을 뗏목이라고 정하다 보니 아까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딱딱 그리드에 맞는 실들이 약간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실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부유하는 어떤 배치를 실험해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걸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터 혹은 플랭크 혹은 P2 그런 어떤 그 물리 엔진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딩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그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 매터는 낫도 같은 거고 뭐 플랭크는 알까기 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뭐 적당히 너가 보기에 제일 좋은 걸로 한번 뭐를 짜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거를 짜줬습니다. 매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실들이 약간 자유롭게 부유하는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해줬고요. 이쯤서부터 사실 그 아까 AI를 사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보통 공모전 브리프를 보면 복도가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복도를 나중에 어떻게 넣어야 되나 동선을 그런 게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동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들이 구석구석이 약간 겹치면서 이렇게 그 각 실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특정한 부분은 겹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겹치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릴 건 지금 현재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그 마우스로 모델링이나 그림을 안 그리는 거지 뭐 실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어보고 이럴 때는 이제 마우스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볼 때 전체 면적을 봐야 되니 면적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줘. 그래서 그런 기능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실들이 겹칠 때 어떤 부분이 겹치지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어떤 영역을 정할 수 있는 기능도 넣어줘. 그래서 그런 것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풀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코어 부분에 어디는 딱 엘리베이터라서 몇 층이 같이 관통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일단 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줘. 그래서 그런 것 기능도 여기서 넣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쯤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 약간 그 하나의 긴 체인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신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저 그 실들이 좀 서로 관절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배치를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겠니 했더니 IK 체인이란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해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이미지인데 어떤 실들을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좀 마치 꽂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전체 대지 모양의 그거를 던져 놓고 제가 이제 마우스를 흔드는 거죠. 흔들면서 적당히 제 기준에 이런 식으로 잘 기능하고 요런 공간이 재밌겠다. 이런 방식이 생성될 수 있는 어떤 평면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정도의 평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2층, 지하 1층, 그다음에 여기가 지하 1층, 그다음에 여기가 1층, 그다음에 지금 보신 게 2층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게 이런 식으로 일단 평면은 이렇게 확정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저 그 실 배치 정보를 레빗에 보내서 뭔가 3D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면을 그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작업을 제가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작은 사무실일수록 레빗을 잘 쓰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레빗을 좀 전환을 하고 싶은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뭐 10년 차, 15년 차 된 실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레빗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좀 AI를 사용해서 말을 통해서 쉽게 레빗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취지에서 사실은 시작하게 된 작업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벽을 만드는 애드온을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지붕을 만드는 애드온을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어 보고 근데 이런 애드인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로드한테 내가 이만저만한 걸 만들고 싶으니 레빗에 쓸 수 있는 애드인을 만들어 줘 해서 이제 만든 기능들인데요. 근데 이걸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창 하나 뚫고 뭐 실 하나 조금 바꿀 때마다 계속 애드인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던 MCP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너가 샌코드 레빗을 통해서 그 MCP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일을 레빗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잘 못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사실 그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비디오가 그 정도의 간단한 어떤 오퍼레이션이 저 당시에 이제 MCP의 이제 한계랄까요? 그런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MCP를 사용하는 방식을 인터넷에서 최대한 많이 그 찾아서 한번 좀 모아봐라. 그래서 모아줬고, 자, 그러면 그걸 너가 잘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나의 말을 그 레빗의 어떤 오퍼레이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공부를 해봐라. 그랬더니 여기 지금 뒤에 보시는 영상이 한 50번 정도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메모를 하고 또 다르게 해보고 메모를 하고 하면서 MCP를 통해서 레빗을 어떻게 제어하면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는 영상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처럼 실망을 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그냥 실패하면 이래서 실패했구나 배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게 되게 좀 같이 일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많은 것을 배웠고 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거를 다시 그 찾아볼 수 있게 그 너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바탕화면에 세이브해라. 그래서 세이브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굉장히 얘가 잘 배워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스스로 해석해서 저는 레빗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레빗에서 모델링을 잘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흥미로웠던 그 레빗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수영장 바닥을 모델링할 때 제가 일부러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는 얼음풀이고 저기는 아이풀이니까 네가 생각해서 적당한 높이로 풀을 모델링해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성인풀은 깊이 1.5m, 아이풀은 깊이 50cm로 모델링을 하겠다 하고 모델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지붕인데 남쪽에 있는 그 모서리를 1.5m 위로 올려라. 만약에 남쪽에 있는 모서리가 두 개라면 두 개 다 올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모양이 좀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했고 그다음에 채광 환기, 배수 이런 걸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제 그 커맨드를 다 수행한 다음에 스스로 이제 지붕 남쪽으로 경사진 형태를 갖게 되어 배수와 구조적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스스로 저의 그 명령이 어떤 취지인지를 생각하고 나랑 반응을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사실 남쪽 지붕을 올린다고 구조적 안정성이 개선될 건 전혀 없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말을 하는 것도 더 흥미로웠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를테면 뭐 사무실에 가구 배치를 해라, 여기는 무슨 사무실로 몇 명이 쓴다, 뭐 이런 건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다음에 자, 이 벽에 뭐 환기창이 있어야 되니 환기창을 뚫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뚫어서 우리나라에 그 기성으로 쓸 수 있는 창은 최소 60cm 높이가 돼야 된다. 너 50cm 말이 안 되니 더 크게 뚫어라. 그랬더니 이제 여기를 다 자기가 다시 찾아서 1m 높이로 환기창을 다시 뚫어줬고요. 그다음에 자, 이런 부분에는 문이 있어야 되니 지금 상황을 생각해서 너가 적당히 괜찮은 문을 저기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문을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저렇게 그 이제 도면을 다 작성한 다음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건 뭐 보통 요즘에 누구나 너무 많이 사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 투시도 그 외부 조감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실내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어디에 무슨 사람이 몇 명이 무슨 가방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단면도 이런 것도 다 그 어디 단면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성했고 요 부분에 들어갈 크기의 엑소노메트릭이 필요하니까 네가 한번 엑소노뷰를 잡아봐라 해서 저기 엑소노뷰도 넣게 됐고요. 그다음에 계략 공사비도 지금까지 뭐 비슷한 어떤 그 펑션을 가진 그 사례를 찾아서 계략 공사비 그 페이지도 너가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드를 만들어서 그 조감도 그다음에 여기 단면 인면도도 다 그 아까 말로 만든 그 레빗 파일에서 바로 나온 거고요. 단면도 평면도 다 그렸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도 나는 흑백 다이어그램이 좋고 이만저만한 걸 표현할 거니까 네가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여기 평면도 내부나 뭐 그런 것도 다 말로 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단면도도 그렇고 밑에 그 렌더링도 그랬고요. 제가 좀 흥미롭고 해보고 싶어서 말을 해서 시켰던 것 중에 실패했던 거는 저는 이 건물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면, 야, 풀이 이렇게 잘리고 보이드가 이렇게 보이면서 계단을 통해서 어떻게 잘리는 단면을 잘라봐라라고 말했을 때 저는 딱 그 단면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스스로 찾아서 자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냥 말을 잘 듣고 찾아보면 그 단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고 사실 AI가 아직까지는 혹은 이 당시 기준으로 8월 달 기준으로 보자면 공간 지각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이렇게 좀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에 제출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굉장히 배운 점도 많고 느낀 점도 많았는데요. 어, 이게 지금 제가 거쳐왔던 과정을 그냥 말로 쭉 써본 건데 좀 흥미로웠던 게 아까 이제 마침 오늘 내러티브 아키텍처 작업 과정을 같이 보셨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그 설계를 할 때도 그 평면을 짜는데 시간을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할애하는 편인데 여기서도 결국 평면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재밌는 점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이었는데 뭔가 직원보다는 훨씬 우수한 약간 동료나 파트너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고요. 그다음에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공간 지각 능력은 굉장히 없고 복합적인 그 태스크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잘게 쪼개서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대신 지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커스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거는 내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 당연히 할 줄도 모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정확히 그게 내가 필요한 게 뭐라고 정확히 묘사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제일 경이로웠고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이제 아까 내러티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를 정확히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내 생각에는 그 소프트웨어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생각에는 일리 있는 말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제 용기를 얻고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 저의 최종적인 어떤 생각이 지금 보여드릴 이제 마지막 5개 슬라이드인데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건축뿐만 아니라 그냥 인류사라는 게 뭐 새로운 기술이 언제나 그 전 기술을 죽이면서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불과 십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헤드라인이 있는 대대적인 기사를 냈었는데 뭐 십몇 년 후에 이미 AI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말을 다시 하는 걸 보면은 그 LLM 특히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대형 언어 모델이란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이고 컴퓨터도 우리가 마우스 클릭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클릭이 그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석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컴퓨터를 제어하는데 아주 딱 마침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AI가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막 접하기 시작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AI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우스 클릭조차도 결국은 컴퓨터 언어로 해석되는 것이니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히 인지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실제 이루어내는 과정을 몰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저는 건축가 소비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확히 그 코딩의 내용을 모르면서 코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뭐 약간 문제도 많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저희 건축가로서는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마치 그, 어, 테이블 소를 만들 필요 없고 테이블 소를 사다가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각도를 자를 수 있는 그 작업틀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듯이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를 그런 식으로 라이노를 다 살 게 아니라 그냥 라이노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툴 몇 개를
빨리 만들어 사용하고 또 그다음에 또 만들고 이런 게 좀 가능하고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제가 그 관심이 생겨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코딩이고 뭐고 심지어 그래스호퍼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워크숍 같은 걸 했는데 딱 반나절 배우고 한 4시간 정도 투자해서 어, 뭐 어떤 굉장히 특정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해야 되는 뭐 그래스호퍼 데피니션을 짠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리스프를 전혀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뭐 어떤 기능이 꼭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GPT에서 기획서를 써서 클로드한테 시켜서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리스프를 만든다던가 그런 일을 굉장히 쉽게 하는 걸 접하면서 아 진짜 이런 게 그냥 나만의 그 상상이 아니라 진짜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긴 한데 일단 5시에 딱 맞춰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아까 레빗을 사용하는 동안 에러나 오류, 애로사항이나 오류 이런 거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양수인 건축가님 작업을 하시면서 LLM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건축적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했던 편법이나 방법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어, 계속해서 그냥 그냥 막연히 생각한 거 이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풀어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고, 뭐, 공간적이거나 시각적인 것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들은 거의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고 전 좀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건 몇 달 전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내러티브 아키텍처님 작업하실 때 편법이나 건축적 표현을 조금 더 세멘틱 클래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기법이 있으실까요? 저희도 이제 좀 개념적인 단어들을 LLM이나 이미지 생성형 AI가 이해를 직접적으로 하진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나름의 그런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한 그 어떤 그 말뭉치 같은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개념적인 단어들과 그 단어들과 연계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특정 형태를 결과적으로 묘사하는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시스템을 설명하는 단어들, 조직을 설명하는 단어들, 그리고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어와 관련된 그런 연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어떤 개념적인 컨셉, 이런 그 단어들과 형태나 공간, 조직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같이 연결시킨 어떤 말뭉치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개념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결론은 뭔가 설명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하는 어떤 개념에 가까운 뭔가를 만들기에는 그런 방법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이런 방법론들이 좀 더 많이 공유가 되고 이러면은 접근을 처음 하시는 이제 건축가 학생들, 뭐 실무진들께서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업계 동향, 건축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발전 방향이 어떨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황남인 소장님 먼저 해주시고 양수인 소장님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늘 어떤 학교가 어떤 업계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 AI가 가지는 어떤 굉장히 그 손쉬운 사용법 때문에 지금은 어떤
그 주체가 대학교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먼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면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그 지금 열리고 있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관련된 어떤 나만의 벽을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챌린지에서도 정말 다양한 정말 그 형태의 그런 벽들을 AI를 사용해서 다들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서 업로드 하고 있고, 그게 이미 너무 대중화되어서,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오늘과 같은 자리도 더욱더 만들어져서 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더욱 서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요. 또 그게 뭐 어떤 배움의 어떤 주체나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꼭 뭐 어떤 이 업계 안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어찌 보면은 너무 접근성이 좋은 기술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 저거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그냥 부동산 시장이나 그냥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뭐 땅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근본적인 자본주의도 몽땅 재편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지점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예를 들면 뭐 도심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높다던가, 자연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높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형성돼 있는데, 자율주행이 시행되면은 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거라고 한 5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AI가 좀 상용화 된다는 거 뭐 비돈 업계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냥 노동력의 가치가 훨씬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도 많이 제가 뭐 예측하거나 알 수는 없지만 재편될 것 같을 만큼 굉장히 너무너무 근본적인 변화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시간 곱하기 그러니까 노동력 곱하기 자본, 그게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은 뭐 너무너무 널려 있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좀 약간 뭔가 이제 저는 뭐 앞으로 일을 뭐 한 십몇 년 해야 되니까 잘 알고 나는 열심히 사용하고 잘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고. 근데 마침 제가 방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하나 공유했는데요. 마침 어저께랑 그저께 뇌과학자 김대식 박사가 무슨 유튜브에서 이런 AI와 사회 변화에 대한 그런 인터뷰 같은 걸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봤는데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뭐 아주 긴 영상은 아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저도 이제 맨날 연구만 하고 이렇게 AI를 관련된 연구를 저는 하고 있는데 저도 연구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설계에 직접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건축가님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같이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도 주시고, 이렇게 공유하시고, 조금 시간을 한 뭐 2, 3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